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루마블 많이 하셨죠? 저도 아직까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주말에 부루마블을 하고 있는데요. 뭐 부루마블이라고 하면 도시를 이렇게 말로 여행을 하면서 땅을 짚고 그 땅에 걸리면 와 하고, 그리고 황금열쇠, 이 쪼는 맛 있죠? 황금열쇠 열어서 우대권이 나오면 와 했다가 반액대 매출 나오면 욕을 하고, 그리고 돈이 다 앵꼬가 나면 바로 이제 뒤집어 엎고, 뭐 요런 아주 재밌는 보드 게임이 되겠는데, K리그에도 이제 부루마블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박스를 또 들고 왔는데요. K리그 부루마블 에디션이 새로 나와서 잠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 말을 움직이고 뭐 돈을 벌고 땅을 짓고 하는 거 똑같은데, 이거를 리그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연고지가 나와요. 뭐 서울, 뭐 김천 이런 연고지에 말이 갔을 때 그 땅을 사고 싶다. 그럼 그 안에서 경기장을 짓고, 펜숍을 짓고 클럽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이게 뭐 별장, 빌딩, 호텔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장까지 다 지어버리면 이게 온전히 나의 구단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아주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데, 뭐 간단하게 또 먼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저씨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루마블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강원도 있고요. 여기 똑같이 황금열쇠 같이 되어 있는데, 황금열쇠도 상당히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냥 뒤로 두 칸 가시오 이런 건 없고요. 전북현대로 가라, 뭐 서울로 가라, 그리고 옐로 카드도 있고 친선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의 역점 사업, 뭐 예를 들면 K리그 어시스트 가면 또 후원금을 20억 받을 수 있고, 요런 아주 재미가, 옐로 카드도 이렇게 있고요. 재밌는 요소가 있고, 무엇보다 그냥 말로 움직여서 땅 따먹기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승부차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대에 저희가 주사위를 굴려서 저희를 차서 이 승부차기에서 점수를 따내는, 그리고 선수 강화 카드도 있어서 팀 전력을 높일 수도 있는 아주 다양한 이 게임을 이 안에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또 소개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루마블을 구매하셔서 아이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도블도 나왔습니다. 도블 에디션인데, 도블은 너무 유명하죠. 이게 뭐 IQ 높여준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데요. 뭐 동물, 곤충, 뭐 포켓몬 이런 도블은 있지만 K리그 도블은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K리그 엠블럼을 보면 이 구단을 외칠 수 있지만 이 도블에는 마스코트 이름까지도 다 외워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젊은 팬층의 어떤 K리그의 익숙함, K리그를 유입시키기 위한 연맹의 어떤 결장이니까 이 두 가지 게임을 저희와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한 6월 달부터 요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뭐 출연이 성사됐다가 무산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미루다가 제가 공들여서 이틀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극강의 1강의 모습을 보이는 전북현대의 어떤 상승세 비결을 다룬 어떤 분석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뒤에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뭐 지난 시즌에 리버풀,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흔히 강호들은 일단 스탯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상위권에 있거든요. 뭐 패스 횟수도 많고, 슈팅도 많고, 득점도 많고, 키패스도 많고, 찬스 생성도 많고. 근데 전북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보시면 슈팅이 경기당 평균 10.54개로 10위에 그칩니다. 거의 아래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은 슈팅을 때리지 않는, 근데 득점은 1위입니다. 패스도 전체 8번째입니다. 점유율이 낮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롱패스는 또 3위입니다. 롱패스 비율이 그만큼 많다. 태클, 공중볼 경합, 인터셉트, 차단 다 7위, 11위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 적극적인 압박, 또 뭐 그 나름 안에서 하겠지만, 이런 수치는 낮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공을 뺏기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이런 건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파울은 또 2위죠. 적극성이 있다는 뜻이고, 크로스 많다는 뜻이고요. 또 볼 미스가 적다는 뜻. 실점은 최하위, 최소 실점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제가 제목으로도 뽑을 예정인 극강의 효율을 아마 전북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슈팅으로 많은 골, 그리고 적은 볼 미스로 적은 실점,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팀 운영 하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지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
가 되겠습니다. 이 전북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전문가, TSG 위원뿐만 아니고 K리그 해설위원, 그리고 전직 감독님들, 그리고 뭐 현장 선수들, 에이전트,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스탯을 분석한 다양한 것을 이 컨텐츠 안에 좀 녹였으니까 이래서 전북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엣의 전북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포엣 감독이 지난 동계훈련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김호영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과 전지훈련지에서 2월 초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정독을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근데 약 반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엣 감독은 당시에 솔직 화법으로 다양한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짧은 시간 동안 전북이 2024 시즌에 왜 안 풀렸는지를 완벽하게 가깝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미들블록에서 플레이를 하려다가 공이 뺏겨서 위기를 자주 맞았다.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하다 보니 팀을 흔들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렸다는 겁니다. 수비가 불안한데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까지 느린다? 이런 팀이 잘 될 리는 없죠. 그만큼 포엣 감독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데 이 전지훈련의 기간을 좀 할애를 합니다. 템포를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죠. 뒤에 후술하겠지만 블록 자체를 내려서 수비 안정화에 일단 신경을 썼고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선수들에게 주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북이 하는 축구는 신기하게도 포엣 감독의 오답 노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애초 구상한 것과는 선수 구성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전지훈련 때 훈련한 그대로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포엣 감독이 뭐 2024 전북과는 반대로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또 포엣 감독이 오랜 기간 추구한 철학이 반영됐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엣 감독은 누누이 4-3-3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원톱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고 과르디올라 같은 복잡한 전술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활동량과 에너지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게끔 뭐 고민을 했겠고 지금도 고민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감독이 선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포엣볼에 최적화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 이런 준비가 지금의 전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포엣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축구로 지금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일단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은 준비에 성공한 팀입니다. 2024년 돌풍을 일으키는 강원 케이스와도 좀 닮은 것 같은데요. 포엣 감독은 특히 엄격한 체지방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과거 뭐 전북의 일부 선수들 몸 관리가 안 된다라는 또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포엣 감독은 특정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놀고 싶어도 놀 수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고 휴가를 가더라도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채찍이 내려진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이건 비단 선발 선수뿐만 아니고 백업 선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선발 선수들에겐 감독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네 컨디션 떨어지잖아? 니네 바로 벤치야. 그리고 백업 선수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처럼 몸을 잘 만들면 너네 선발이야.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선수 특유의 경쟁 심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스쿼드를 보면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부상 없이 좋은 몸 상태, 정확히는 일정 수준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전북이 자랑하는 스포츠 사이언스 팀의 공로를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새로운 팀을 꾸렸고 선수들 컨디션 관리, 부상 관리에 과학과 데이터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GPS를 보고 이 정도 뛰네, 심박수 이 정도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부상을 당했던 선수에게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지, 주말에 경기를 뛰는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가 적당한지 이거를 데이터에서 감독에게 공유하고 감독이 그걸 반영해서 다음 경기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전북이 평상시에도 훈련 강도가 높다. 이런 소문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막 무식하게 체력 훈련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본 훈련을 마치고 10가지가 넘는 로테이션 웨이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본 훈련을 마치고 힘든데 또 무슨 훈련이야?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꾸준히 한 선수들은 몸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락부락 근육질을 위한 그 흔히 말하는 쇠질이 아니고 온전히 컨디션 관리, 부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고요. 이건 전북이 사나흘 간격의 경기에도 로테이션 없이 주전급 자원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또 20경기 연속 무패 계속 이기다 보니까 뭐 선수들에게 승리로이드만큼 또 좋은 에너지 보충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더 신나서 뛰게 되고 그러다 이기다 보니까 관중도 늘어나니까 홈 경기가 더 기다려지고 수당도 늘어나니까 또 가정에 있는 선수는 집에서도 또 할 말도 많아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컨디션 관리에 집착하냐 감독이 하면 그건 바로 많이 뛰고 잘 뛰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북 선수들의 움직임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뭐 예를 들면 풀백이 상당히 높은 진영까지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윙어가 가운데 지점뿐만 아니고 풀백 위치까지 상당히 낮은 진영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 준다는 거죠. 미드필더들은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이 넓은 지역을 쉴 새 없이 뛰는 건 당연하고요. 센터백들도 번갈아 가면서 중원 압박에 가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짜여진 어떤 시스템 하에서 톱니바퀴처럼 팀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포획 감독은 이렇게 선수 개인 특정 포지션 선수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하다라고 그 기준을 어떻게든지 맞추게끔 합니다. 2편에 지금 김태현 선수 인터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수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기준까지도 정해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고 뭐 체력도 늘고 팀의 시너지가 된다는 거를 포획 감독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윙어가 상대 뒷공간을 파기도 힘든데 계속 수비 가담을 하는 모습, 특히 송민규 선수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선발로 뛰는 말씀드린 송민규라던가 뭐 김태현이라던가 전진우, 뭐 김진규 이 선수들이 왜 선발로 뛰냐? 감독이 좋아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포획 감독이 개막전에 꺼낸 라인업은 지금 주전 라인업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2선에 이영재, 이승우 그리고 3선에 한국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전주련도 준비를 했고요. 또 레프트백에는 최우진 선수 왼발잡이가 있었죠. 그런데 뭐 한국영의 케이스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영재, 이승우는 팀이 초반에 부진할 때 살짝 지적을 받았던 또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포획 감독이 과감하게 김진규, 강상윤을 올리고 3선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박진섭을 센터백에서 수미로 올리고 그리고 왼발잡이 정통 센터백인 정통 레프트백인 최우진을 내리고 김태현을 쓰고 그리고 베테랑인 이 당시만 해도 뭐 센터백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평가받던 홍정호를 갑자기 선발로 쓰고 그리고 송민규도 어느 순간에 주전이 되고 이렇게 팀의 사정에 맞게 변화를 가져간 것도 굉장히 상당히 좀 주요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 일단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면 바로 벤치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지금 수개월째 어떤 비슷한 경기력, 비슷한 몸 상태,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꾸준히 주전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 겁니다. 또 포획 감독 이 대목에서 잘한 게 흔히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해요. 이 백업 선수를 만약에 투입을 했다. 근데 그 선수가 잘해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다 이 백업 선수를 한번 선발로 써봅니다. 근데 이 백업 선수가 잘했다는 건 그만큼 최근에 몸 상태가 좋다는 말도 되겠고 또 기존의 선발 선수들을 자극할 수 있는 또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는 뭐 해외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포획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콤파뇨를 예를 들어서 콤파뇨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그 사이에 티아고 선수가 모처럼 나와서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많이 쌓고 연계 플레이도 좋은 모습 보였지만 포획 감독은 콤파뇨가 돌아오자마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바로 콤파뇨를 선발로 넣었거든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뛰고 있었는데 다시 누구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선발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또 실망감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업 선수, 선발 선수를 굳이 나누는 건 아니지만 백업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것도 물론 데미지가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선발 선수들이 백업으로 가는 거의 문제는 이 실망감, 그게 또 라커룸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포획 감독은 지금 최근 전반기에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던 뭐 안현범이라던가 안드리고 선수라던가 뭐 에르난데스, 김하준 이렇게 등등을 다른 팀에 임대를 보내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팀에 놔두는 결정을 해도 되지만 이 스쿼드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팀 분위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스몰 스쿼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그런 과감한 판단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동안 이승우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반기에는 한동안 좀 배제되는 듯한 좀 느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승우를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승우 그리고 권창훈을 보면 비록 출전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포획 감독이 요구하는 수비 가담과 같은 부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공격적인 능력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어시스트를 또 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다시 포획 감독의 전지훈련 인터뷰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포획 감독이 전북에 요구한 팀 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북은 K리그에서 보면 그 어느 팀보다 에고가 센 국대급 선수가 많은 팀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누군가 골을 넣는다? 그럼 벤치에서도 연봉이 뭐 8억, 10매덕 하는 선수도 다 같이 달려가서 기쁨을 나눕니다. 팀으로서 하나로 좀 뭉치는 또 그런 케미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홍정호, 김태환 이렇게 최고참 축에 속하는 베테랑들이 지금 온전히 실력으로, 체력으로, 활동량으로, 능력으로 지금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어떤 생긴 이점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간 전북을 둘러싼 루머 중에는 뭐 베테랑의 뭐 입김이 세다, 뭐 이건 어느 팀에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 말은 또 베테랑이 많다는 뜻이고 그 많은 베테랑 중에 상당수가 또 못 뛴다, 이런 얘기가 좀 되거든요. 이동국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동국 선수가 있었을 때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혔지만 그 이후에는 살짝 그 어떤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지금 정우 형, 태환이 형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쉴 수 있나? 야, 우리 놀러 갈 수 있나? 하는 분위기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 예전에 거스리 팅크 감독이 한일 월드컵 때 홍명보, 황선홍을 그런 식으로 어떤 잘 활용한 케이스가 있는데, 포획 감독은 지금 홍정호, 김태환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베테랑이어서 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실력이 되니까, 팀에 도움이 되니까 쓴다는 것, 이건 상당한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게 전술 이야기 같습니다. 포획 감독이 도대체 무슨 전술을 쓰길래 지금 20경기째 앉으면서 어느 팀도 지금 이 발목을 못 잡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포획의 축구는 심플하다, so 심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포획 감독도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나는 복잡한 전술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한 대목이기도 하고, 일단 포획 감독의 축구는 일단 상대를 끌어들입니다. 이거는 이종효 감독의 광주와 좀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상대가 하프라인까지 끌려오게끔 하고,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지난해 미들블록까지 올라가서 하는 플레이, 주도적인 플레이와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르죠. 그 이후에 후방에서 콤파뇨 혹은 티아고가 있는 쪽으로 공을 길게 보냅니다. 전북의 기록을 보면 롱패스 횟수가 빠르게 낚아채서 빠르게 공격으로 임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역할을 강상윤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포획 감독이 왜 전지훈련 때 강상윤 없으면 안 된다, 강상윤 절대 이적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꼼파니 옆엔 강상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싸움에서 높이면은 좋은 점이요, 상대 진영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패스 해갖고 공 돌리다가 가면 한 세월이거든요. 뭐 30초, 1분도 걸릴 수 있는데 그게 없이 바로 이 상대 중원을 뛰어넘고 공을 보냈을 때 거기서 따내서 바로 공격에 임한다. 근데 약속한 대로 풀백들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풀백과 윙어들이 이미 4명이 갖춰져 있고, 위에 공격형 미드필더 김진규도 올라가 버리고, 뭐 공격수 있고 윙어 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5, 6명이 공격 박스 근처에 혹은 박스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 싸움에서도 전북이 유리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겠고요. 이건 꼼파뇨를 계속 선발을 쓰는 이유 같아요. 뭐 포획 감독도 연계 플레이 면에서는 꼼파뇨가 낫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등지기나 여러 가지 스킬을 봤을 때, 그러니까 꼼파뇨 선수가 이 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비단 득점이나 헤더뿐만 아니고 이런 연계 플레이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싸움은 이제 아까 확률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음 싸움은 이제 머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싸움 그리고 뭐 세컨볼 싸움 뭐 이런 거 하고 나선 머니 싸움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빠른 트랜지션으로 일단 공격 찬스를 만들어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그 트랜지션 선수들의 어떤 그 30m, 40m 스프린트 이런 게 무소용, 아예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북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간 전북이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서울전 송민규 선수의 골을 보십시오. 그날 경기 전북이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민규 선수의 한 방으로 전북이 승리하죠. 이번에 강원전 보십시오. 김진규 선수의 선제골, 강원 역시도 이 선제골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광주전도 보십시오. 네, 광주가 점유 시간도 훨씬 길었고 볼 점유율도 높았지만 결국은 또 김진규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또 경기 패하는 그런 상황도 좀 나왔던 걸 보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혹자는 이거 우연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최다골이 우연은 아니겠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다양한 선수가 골을 넣고 뭐 티아고 선수의 또 연이은 헤드골도 있고 이런 나오는 거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선수들의 능력이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요. 이선 파이널 서드에서 득점으로 마무리하거나 혹은 슈팅을 어떻게든지 골대 쪽으로 보내는 것과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작년에 전북이 많이 보여준 모습인데 우물쭈물하다가 차단당해. 그러면 막 올라왔던 선수들이 내려올 때 이미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고 이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에게 역습으로 실점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전북이 그랬죠. 근데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전진우 선수가 전반기에 굉장히 잘해줬고 송민규 선수 간혹가다 보여줬고 뭐 여기에 꼼파뇨 세트피스에서 해줬고 그리고 김진규 선수 요새 갑자기 또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그런 어떤 재능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돌아오면 어느 정도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획 감독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멘탈 관리를 해주고 경쟁심을 붙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방심하지 않고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찬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득점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효율을 발휘하는 팀은 많지 않을 거라고 K리그 역사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은 지난 겨울에 감독 선임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아예 사단을 데려왔기 때문에 비용은 뭐 K리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포획 감독이 최근에 뭐 소속팀이든 국가대표든 큰 성과를 낸 감독이 아닌데다 뭐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후보에서 어쨌든 간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포획 감독의 선임이 좋은 선임일까 이렇게 또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획 감독은 증명하고 있죠. 이 자기를 선택한 게 옳았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포획 감독의 선임의 사례는 K리그에 분명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은 물론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전북의 관중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관중 수가 늘고 있다는 건 입장 수익이 늘고 있다는 거고 뭐 판매 굿즈 어쨌든간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포획 감독이 공약한 대로 최대한 많은 국가대표를 보내겠다고 한 대로 지금 뭐 김진규, 박진섭, 뭐 김태환 그리고 김태환 현 선수까지 지금 쭉쭉 강상규 선수까지 국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전진우 선수 케이스에 알다시피 지금 이적료가 책정되는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전북 선수들을 노리는 많은 곳에서 지금 노린다면 내년이 되면 더 이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만약에 한두 명이 이적을 한다. 그래서 이적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입장 수익이 는다.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지금 당장 나가는 포획 감독에 대한 어떤 연봉은
결코 비싼 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전북이 왕조 시절에 잘했던 거죠. 특정 선수를 사서 뭐 중국에 60억에 보내고 이런 중동으로 60억에 보내고 이런 걸로 또 선순환 선수를 계속 영입하고 클럽하우스 짓고 이 팀이 더 연패를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포획 감독과 시작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장이 지금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10년 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거 보면 10년 플랜을 갖고 뭐 10년 동안 포획 감독이 이 팀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일단 최소한 10년 플랜을 갖고 팀을 한 단계 더 올리겠다. 아시아 최고의 구단을 목표로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지금 시작점에 있다고 보고요. 그 스타트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잘 끊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전북 지금 분석 영상이 지금 포획 감독 찬양가가 됐는데요. 그 정도로 올해 전북의 부활에는 포획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감독에게는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야, 비싼 돈 들여서 뭘 감독을 해. 외국인 선수 하나 더 하자. 좋은 선수 하나 더 하자. 이런 케이스도 많았고 젊은 감독을 한번 올리는 케이스도 많았죠. 근데 최근 사례를 보십시오. 이종효 감독의 광주 사례 보십시오. ACL 상금 왕창 벌었고 광주의 이미지 좋아졌고 그리고 서울 사례 보십시오. 뭐 지금 뭐 기성용 사태 논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5년 만에 또 상스 갔고 지금 ACL 진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도 4위입니다. 광주와 서울은 감독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나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건이 안 되는데 연봉이 높은 감독을 무리해서 데려오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도 다 팀 사정에 맞게 어떤 감독을 데려오거나 선수단을 운영하는 거라는 어떤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신 전북의 사례는 분명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든 거고요. 현재로서는 전북의 무패가 쉽게 끊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 김태현 선수의 인터뷰에 나오겠지만 살짝 먼저 좀 힌트를 드리면 전북은 벌써 무패 끊길 거를 대비해서 다음 플랜까지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뭐 전북의 우승은 기정사실하다. 대신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빨리 우승할지가 지금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많은 관계자들, 많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을 모아서 제가 전북 상승세 비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뒤이어 나올 2탄에는 김태현 선수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